네, 킹구라 경제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뭐 크게 이게 대본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무대본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대략의 어떤 그런 질문들, 다룰 주제들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서 이제 돌발적으로 이제 환율 문제를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뉴스에서 본 게 있었고, 그렇죠. 저희 방송을 애청하는 모 방송사 CP가 어떻게 된 거냐 좀 물어봐 달라. 그래서 이제 저도 마침 요즘 이제 주요 뉴스가 환율이고, 환율은 사실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요소 중에서 상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고 뭐 수입을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환율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저는 몰랐는데요. 제가 그때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계속 제 유튜브를 보면 입었던 옷 중에 하나입니다. 파란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폴라를 입었는데, 그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김구라 씨 옷 색깔이 이 방송의 어떤 정치 성향, 정말로. 옷 색깔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붉은색 옷 입은 거예요? 아니, 제 방송을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이제 그리고라 먹방 할 때도 번갈아 가면서 이 옷 입고 땀 엄청 흘렸습니다. DKNI, 예, 정말 파란색, 예,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예, 어떻게 보면 모델이자 색깔이고요. 이 옷도 마찬가지고요. 뭐 검은색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좋은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사안을 얘기하는 거지, 정치적인 색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환율이라는 것이 물어봤더니 약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주제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이렇게 경솔했구나.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김종혁 씨가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리고 제가 그 예로 들었던, 사실 어떻게 보면 태국 어떻게 보면 화폐보다도 우리가 약세이냐 했을 때 금리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부분. 잘못된 정보. 왜냐면 이제 김종혁가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조사를 좀 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즉흥적으로 드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잘못됐고, 우리 그때 김종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금리 탓이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우리보다 낮아요. 그럼 이제, 1.5. 그럼 이제 김종혁 그때 얘기는 어쨌든 잘못된 건데, 제가 이제 그 질문 드는 거죠. 태국 어쨌든 환율보다 우리가 약세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그거죠. 우리 환율이 태국이랑 직접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국은 뭐 돈이 그렇게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수급 요인은 없는데, 우리는 일단 뭐 국채 발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급속도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전쟁도 하고 있고, 지금 캄보디아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전면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거기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뭐 수급적인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크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환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율은 어쨌든 간에 사실 이제 교환 가치고, 사실 이제 그 교환 가치가 되게 보면 우리가 달러랑 얘기를 하지,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트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태국 어쨌든 화폐보다 약세라는 얘기는 달러 대비란 얘기.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 대비해서 원화가 이렇게까지 약세를 보인 이유가 없는데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나쁘게 보시는 분들은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기는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네. 사실 이제 지난 정권하고 이제 이 정권하고 어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지난 정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세금도 좀 줄이고 재정도 좀 줄이는 거였는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세금을 좀 많이 걷어들이고 돈을 많이 푼다 돈을 이거죠. 많이 푼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푼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나라에서 이제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치가 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물론 제가 사실 이제 뭐 경제적으로 이제 환율 뭐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제 무지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민감한 이슈여서,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정치적 쪽으로 저희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실은 오로지 저희는 그냥 좋은 종목 찍어서.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어떤 그 주식, 어떤 재테크에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한 가지 이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섞여 있는데 너무 한 가지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빠진다는 거지, 그 이유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정보를 더 말씀드리면 뭐 각자 판단하실 내용인데, 우리나라 채권 누가 사냐고 했지만 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채권 외국인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내년에 4월 달에 그 세계 채권 지수
우리나라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이제 주요 경제국만 포함된 건데. 그러니까 큰 국가들, 주로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게 선진화돼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만 포함시키는 거죠. 이게 원래 전 정부 때도 한번 포함될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탈락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미비한 점들을 잘 보완을 해서 이번에 만약에 4월 달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달러 수급이 좀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은 있죠. 사실 우리 저 김종효가 사실 댓글상에서는 정말 갓종효, 빚종효 이랬다가 저는 이제 살짝 좀 스크래치. 그냥 댓글창에 김종효 정말 찬양 일색이었는데 모처럼 댓글창이 활성화돼서 정말 저는 있잖아요, 누군가를 경도하는 방송 이런 거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잖아요, 라디오스타 있잖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회식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사실 게스트를 존중해주지 않는다. 우리 시청자를 우리 방식대로 존중한다. 라디오스타를 보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게스트분들이 약간 짓궂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우리 무슨 재밌죠. 막 그분들한테 뭐 어영방송처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얘가 무슨 뭐 여기서 김종효 띄워주기, 뭐 김인만 짓밟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이 두 사람이 잘 되고 나도 잘 돼서 이 채널을 크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딴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한치 어떤 초의 의심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결산과 2026년 이제 전망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쨌든 오늘이 이제 29일인데 내일까지 이제 장이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1일 날은 쉬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쉬었었는데 손실이 너무 크다 해서 사실 30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저 증권업 처음 들어왔을 때 막 90년대 중반 이럴 때는 한 26일부터는 그냥 쉬는 날이에요. 와, 그때가 더 좋았네? 그럼요. 그때는 점심시간도 있었고. 연말 휴가고. 그러니까 약간 증권업종 하면은 약간 니나노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그러네, 많이 받았죠. 니나노네. 예. 부동산도 니나노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은 365일이라는 거지. 안 그래? 부동산 니나노 아니야. 부동산은 대책 발표되면 한 2달 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제 거래 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래 시간 30번 늘어난 거 가지고 그때 엄청 말 많았어요. 아, 진짜요? 예, 3시에 마감했다 3시 반도 늘렸다고 그것도 엄청 많았고. 일 많이 시킨다고? 그렇죠. 증권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30분 일이 더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일이 늘어난 건 늘어난 건데, 그 거래 시간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뭐 시장의 변화도 이제 뭐 장기적으로 계속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요. 자, 어쨌든 말이죠. 오늘 사실 이제 2025년 결산하고 26년 이제 전망, 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두 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삼성전자, 저만 해도 이제 사실 저는 이제 4만 5천 원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던데. 한 16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올 초만 하더라도 6만 원, 뭐 7만 원 이랬었어. 6만 원 안 됐을 것 6만 원도 같은데? 안 된 것 같아. 6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그때 이제 V자로 올라가. 근데 벌써 거기서 이제 쭉쭉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한 12만 원 정도니까 정말로 많이 올랐죠. 예. 삼성전자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하이닉스도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올해 이제 뭐 결산해 주시고 이제 내년 전망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바이콜은 여전히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익이 지금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년도 추정치 이익이 지금 4분기도 원래 15조, 뭐 16조 이러다가 지금 19조까지 왔거든요. 4분기가 지금 19조 얘기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평균 25조. 25조? 네, 그러니까 내년도 100조를 지금. 삼성전자 그러면 이익이 100조를 넘긴 적이 있었나요? 없죠. 아하. 이 정도면 휴대폰 공짜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아니 주식을 사야지. 그래요? 지금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한 12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년 진짜 이 100조를 이루면,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선반영이 되긴 합니다만, 내년 어느 정도까지? 고점, 그리고 뭐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증권사들 예측으로는 대부분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년도 영업이익 100조가 진짜 맞다면은 고평가는 아니죠. 아하. 시장 평균보다도 약간 아래. 진짜요? 그럼요.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이 산업 사이클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시장 평균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외국계 증권사가 더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 뭐 17만 원 막 이렇게 최근에 던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나라 증권사는 뭐 15만 원, 뭐 16만 원 요 정도 좀 보셔 수준인데. 보는데. 네,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100만 원 콜 나온 적도 지금 있고. 얼마요? 지금 63만 원. 63만 원. 삼성전자가
아니 그러면 여기 하이닉스가 좀 더 뛰네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건 HBM4에서 누가 더 잘하냐. 이 싸움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까지는 압도적인 하이닉스 우위인데 그렇죠. 4부터는 지금 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압도 정도가 아니고 약간 기울어지는 모습이에요. 삼성이 치고 가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가 그래서 자기들 절대 아니다. 뭐 4월 달에 우리 뭐 제품 나온다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한두 단계는 조금 밀리고 있는 듯한 삼성이 칼 갈았네. 아, 그래요. 거기다 이제 삼성보다 다른 거 많잖아요. 뭐 비메모리도 있고 뭐 다른 많아지, 예. 삼성은. 거기다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터집니다. 그 삼성 그 폴더블 폰이 하나가 더 나와요. 세 번 접는 거? 세 번 접는 건 이미 나왔고 그거는 물량이 몇 개 안 돼갖고 나오자마자 다 계속 매진이고요. 그거 말고 4대3 비율로 지금 이게 폴드 비율이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게 길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오히려. 정사각형이라서 동영상을 보면 아래 위로 많이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꽉 채워서 볼 수 있는 4대3 비율로 하나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냐면 애플이 하반기에 폴더블이 나와요. 아하, 먼저 이제 김 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거기에 애플에 들어가니까 그 전에 초치는 거죠. 똑같은 비율로 삼성 걸 먼저 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애플 뺏어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폼팩터가 넓어지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측면이 있고 뭐 반도체는 당연히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가전이야 뭐 좋을 거 나쁠 거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휴대폰도 뭐 나빠질 건 별로 없으니까 거의 전 사업부가 좋아지는. 그래요. 어쨌든 말이죠. 삼성이 이제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반도체로 죽었기 때문에 반도체가 워낙 이제 그 매출이 컸었고 덩어리가 컸었죠. 근데 어쨌든 하이닉스하고 이제 대등하게 이제 겨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삼성 그 휴대폰과 아까 폴더블 폰이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정말 어린이들이 또 참 환호하겠네요. 왜요? 아니 애들이 맨날 밥 먹을 때 그걸로 보거든. 폴더블 폰으로? 아니 애들 있잖아 휴대폰을 왜 보냐면 매일 밥 먹을 때 애들이 밥 먹을 때 그것만 봐 동영상. 그 비싸가지고 애들이 사겠나? 아니 애들이 사는 게 아니지 부모가 사면. 부모 폰으로 애들이 본다고? 나 정말. 그럼 그 저기 직접 사서 저기 보는 애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나 애들이 우리 애들 기준에서 생각했네. 아니 애들이 있잖아 밥 먹을 때 동영상 얼마나 본다고 그래. 어린애들? 어린애들 말하는 거야. 그래 어쨌든 간에 삼성이 요즘 뭐 어쨌든 간에 날개를 달았다 해서 이제 내년에 한 17만 원 정도니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 그러면 17만 원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17만 원에서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어쨌든 내년에 이제 꺾이는 추세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정점은 27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신에 이제 완속으로 갈 거냐 꽉 갔다가 한번 꺾고 갈 거냐인데 실적은 3분기가 정점입니다. 아 그래요. 3분기 정점, 4분기 약간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폭이 크진 않다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반도체 다뤄봤고 이제 2차 전지는 지난번에 보니까 요즘 그 LG엔솔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몇 조 날라갔다 이래가지고 2차 전지 지금 조금 우울하네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는 조금 이제 더 올라가는 타이밍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종목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두 종목을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짧게 결론 지어보고 SDI하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실 소부장 업체들도 역시 우울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뭐 단기간에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주가가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올해 한 10월까지 정점 치고 나서 또 거기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릴 폭은 또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제 권해드린다면 정말로 싸대기를 엄청 맞은 날 사라. 왜냐면 어차피 2차 전지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실 차는 이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체적 없잖아요. 속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통신 장비 해가지고 사실은 요거는 이제 뭐 가는 건 가고 또 안 가는 건 안 가고 해서 통신 장비하고 엔터를 묶으면 이제 코스닥 끝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바이오 ETF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코스닥 ETF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코스닥 말씀드렸는데 저는 내년에 코스닥 굉장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너무 이렇게 뭐 하루 올랐다고 기뻐할 필요 없고 하루 내렸다고 크게 우울할 필요 없이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저는 내년에 둘 다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핵심인 어쨌든 통신 장비하고 이제 엔터. 네, 뭐 반도체도 말씀드렸는데 뭐 반도체야 이제 삼성전자 쫓아가는 종목군들이니까 그건 삼성전자 가면 다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재 쪽에서는 뭐 원익 QNC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좋아 보이고요. 통신 장비는 그때 말씀드렸던 RFHIC, 그 다음에 KMW, 솔리드 세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 관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요즘 이제 제일 뜨겁잖아요. 로봇. 그렇죠. 근데 로봇 중에 지금 뜨겁게 뜨고 있는 종목 중에 기술이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디에 납품할 수 있다, 뭐 테슬라에 납품한다더라 이런 소식에 이제 주가는 급등하고 있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과거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번 쭉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또 실적 없으니까 또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내렸다가 최근에 또 로봇 관련 분위기 확 몰아보니까 지금 로봇 묻어있는 종목군들은 뭐 다 급등하거든요. 그 형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계양전기 아시죠? 몰라. 계양전동공구. 계양전기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전동공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모터 이런 거 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최근에 이제 현대 차랑 뭐 한다고 이게 주가가 1,500원에서 6,000원까지 그냥 슈팅해버렸어요. 진짜로? 네. 야. 그거 왜 진작 얘기 안 해줘? 아니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일부러 얘기 안 했겠냐고. 그런가? 뭐 김종희가 다 아냐고. 나 다 아는 줄 알았어. 맞아. 나도 계양 그 전기는 본 것 같아. 그게 이렇게 모터 이런 쪽으로 원래 유명한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뭐 현대차 일부 납품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최근에 이제 주가 엄청 슈팅했고 그다음에 또 LG 묻어있다는 로보스타 뭐 이런 것도 막 급등하고 있고 근데 그런 종목들의 기술력이 정말로 막 다이내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는 저는 뭐 고개를 가로젓게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그 로봇 광풍이네 기대감.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CES가 있으니까. 그래서 1월 달에 CES가 있고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여전히 그래도 강한 종목들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주들 강한데 그때 말씀드렸던 네이처의 만도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로봇주는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잘 올라가는 종목을 좋은 가격에 잘 잡으셨으면 CS 즈음에서 한번 수익 실현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요. 왜냐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김종희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게 구체화된 건 없다. 그냥 다만 부동산으로 하면 여기가 개발된다 해가지고 막 떴다방들이 몰리는 건데 거기에 실제로 알짜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알곡은 가려질 텐데 알곡 가려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방향성 확실해 보이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HL만도 요 정도 안에서는 계양전기도 사실은 그래서 현대랑 엮어져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뭐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결국은 또 다 가져가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 하청을 누구한테 주느냐 정도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는 뭐예요? 한국전력. 아하. 이 한국전력이 오늘 쭉 밀렸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배당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전력도 배당락으로 빠진 종목이 오늘 회복 못한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렇게 고배당하는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배당락 나왔는데 지수 오른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이고 배당락 나왔다가 전혀 들어올리지 못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믿으신다면은 뭐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실적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많이 못 담으신 분들은 더 담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기업 중에서 적자하면 한전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적자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한전이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기업 같으면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희생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제 전력의 핵심이라고 요즘 뉴스에서 엄청 나옵니다. 거기에 핵심이 이제 한전이기 때문에 적자 상관없이 이거는 간단한 얘기죠. 흑자로 돌아섰고요. 흑자가 계속 늘고 흑자예요? 있죠. 한국전력이? 네, 흑자로 돌아섰어요. 아니 제 얘기 뭐냐면 누적 적자 얘기하는 거지. 누적 적자는 이제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이기는 하죠. 약간 미국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누적 이제- 적자가 워낙 커. 네. 근데 그 누적 적자의 상당 부분을 계속 채권을 발행하면서 메꿔간 거잖아요. 그러면 한전체를 안 믿을 거냐? 국가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으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한전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투자를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어. 야, 그 말에 적자가 엄청난 기업인데 맨날 만성 적자하면 한전하고 맨날 지하철공사 뭐 이런 데 나오는데 거길 사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어쨌든 간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숙명, 멍해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산업 자체가 사실 이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전을 한번 믿고 보시라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한전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막 PB 0.4배, 그러니까 장부 가치도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오늘도 역시 이제 김정희가 또 저희한테 이제 또 사실은 뭐 하나 이제 줄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요즘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이런 것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거 하나 찍어주고. 이것만 기다리는 거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이제 김종희가 뭐 하나 또 좋은 거 하나 좀 들고 왔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근데 이제 종목을 찍어준다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저는 이런 선택을 하는데 똑같은 정보를 듣고 나는 이런 선택을 하겠다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근데 26년도에 이제 전망을 할 때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뭐 반도체 같은 산업,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산업들은 전혀 지금 잘 될 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정치 변수입니다. 내년도에 미국 중간선거. 그거 네. 변수지. 이게 트럼프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휙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어떤 판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지지율도 지금 최저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중간선거 즈음에서 내년 11월 달이긴 한데 과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금리를 낮추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요 상황인데 그래서 소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것들이 청산되는 과정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엔캐리가 뭐냐면 싼 엔화를 그렇죠. 돈을 빌려서 맞아요. 그 이자 비싼 국가에 투자한 게 이제 엔캐리라고 봐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예. 일본이 사실은요, 한 이제 몇십 년 만에 사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어쨌든 간에 종식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오르긴 올랐는데 지금도 턱도 없이 낮더만. 그렇죠. 여전히 뭐 아직 1%도 0.7인가 뭐 이렇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1% 되고 그럼 점점 이제 그래도 저겁니다. 아니 미국은 내린다고 하니까 그럼 그 폭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리 변화에 정말로 와타나베 부인들이 계속 그 달러 자산이나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건가 아니면 청산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변수가 뭐 특별하게 뭐 크게 터지지만 않으면은 저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반도체, 올해 상반기에 좋았던 조방원, 조방원. 그 다음에 화장품,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엔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우상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수주 산업의 특성,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은 연초에 대부분 계획이 나오고 연초에 긍정적 분위기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연초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반도체는 쭉 킵고잉 하는 거고 반도체 말고 그 나머지 업종을 보실 거면 기본적으로 저는 연초에는 조선, 그 다음에 방산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화장품 중에 하나, 요 세 가지를 좀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초에 화장품 왜 보는 거야? 일본에서 가장 화장품 수출 많이 하는 국가 어딜 것 같으세요?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아니요. 일본이 수입하는 화장품 수입하는 국가 중에 1위 국가.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였는데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갑자기 90도로 급등하면서 1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1위부터 10위 중에 두 분 형님들이 아시는 브랜드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 없습니다. 알아요. 제가 이제 MBN에서 이제 연초에 방영할 경제사 모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화장품을 다뤘었거든요. 근데 화장품이 우리가 모르는 그런 브랜드들이 무슨 폼 클렌징 분야에서 뭐 사실은 뭐 미국의 어떤 뭐 저기 인플루언서 이런 애들 그냥 자연빵으로 터져가지고 그런 회사도 엄청 많더라고. 브랜드가 일본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브랜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국가별로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터지고 미국 터지고 유럽도 터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올리브영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올해 들어서 이제 약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지금 뭐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우리나라 그 병원 성형외과 결제하는 금액이 또 몇십 % 막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등은 누가 보래도 이제 그 APR이라는 기업인데, 근데 요건 좀 주가가 비싸니까. APR은 여기 디바이스 만드는 데죠? 네네네. 근데 여기는 주가가 좀 비싸니까, 그럼 APR을 빼고 이제 우리가 보면 클래시스 같은 기업도 여전히 좋아 보이고. 클래시스? 네, 클래시스도 이제 기기 만드는 기업이니까 기기 만드는 쪽에서는 클래시스 조금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화장품 만드는 쪽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OEM, ODM 해주는 데가 결국은 매출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콜마보다는 코스맥스가 좀 더 덩치가 커요. 콜마보다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덩치는 제일 크고 콜마는 약간 국가 포트폴리오가 좋고. 근데 코스맥스가 이제 중국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데 중국 쪽의 비중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비중만 제대로 조절하면서 이익을 내면은 코스맥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봐야죠. 아, 코스맥스. 아니 어쨌거나 지금 저 코스맥스가 근데 지금 좋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그래프예요. 훅 꺼졌어.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그래프 아닙니까? 훅 꺼지는 거. 우리 일단 그러니까 훅 꺼졌어. 3개월 내로 훅 꺼졌는데 이러면 일단 좋아해. 이러면 일단 꺼지면 좋아해. 그래서 많이 빠졌네 이게.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실제로 실적이 맞춰지지 못해서 급하게 빠졌는데 4분기에는 뭐 평타 정도 치고 내년도에 다시 실적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뭐 코스맥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를 그러면 얼마 봐요, 목표를? 지금 뭐 증권사에서 보통 한 23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가 실적이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배에서 25배 사이예요. 저는 PR 기준으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기업은 20배에서 25배 내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스탑. 사는 것도 멈춰야 되고 약간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 지금 이제 뭐 16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요 정도에 사가지고 한 20만 2, 3만 원까지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정도가 PR 한 20배 정도. 아하, 알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를 한번 여러분들 콜마나 코스맥스인데 이제 코스맥스가 낫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A 클래시스. 클래시스. 아하, 주가가 저기네요. 한 5만 4천 원 정도. 요거는 이제 조금 올라 있네. 지금. 그러니까 클래시스도 지금 이게 그 소모품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기기 팔면은 기기도 물론 비싸지만 이 소모품이 마진이 엄청나요. 그래, 알장사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있잖아요. 쉭 그리고 사실 도루코 다 마찬가지 아니야. 질레트. 알장사야, 알장사잖아. 그렇죠. 면도나 장사지 뭐 정말 막대기 뭔 소용 있어? 안 그래? 그렇죠. 막대기 없이 나 이걸로 하잖아, 그냥. 날로만 하신다고요? 알로. 그게 가능해요? 뭐 기인이세요? 아니야, 기인은 아니고.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있는데 없을 땐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다칠 것 같은데. 인생 피곤하게 사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 있잖아. 내가 쉭하고 질레트를 많이 쓰는데 이게 있잖아요. 알이 뭐 사실 뭐 양날 뭐 삼중날 뭐 이래가지고 알을 샀는데 이게 호환이 안 되는 호환이 거야. 안 돼요. 그럼 그건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알만 이렇게 하고 있지. 와, 나 집에 그거 여러 개 있거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 하라고. 뭐 기스 찍는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까지 있잖아. 뭐 생각도 못했네. 그게 고정관념이네. 당연히 막대기를 꽂아야 된다라는. 아니 그냥 내가 손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살살살 긁어. 그러면 되지 뭘 그래.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는 여전히 대장주는 하나오션하고 그 HD 현대중공업이 맞는데, 근데 저는 내년 초반에는 그다음에 중반 정도에는 LNG선 수주가 좀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예전에 삼성중공업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저기 김정희가 지난번에 저기 나한테 삼성중 사라고 그랬다가 아니 갑자기 또 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아니 삼성중공업이 지금 또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3만 원 넘었다가 거기서 이제 쭉 내려왔죠. 그럼 좋네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다시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LNG 관련 그러니까 전고점이 일단 3만 원이니까 최소 이제 3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뭐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산주는 LIG 넥스원. LIG 넥스원. 네. LIG 넥스원이 결국은 뭐 레이더, 미사일 이런 거 만드는 업체거든요. 근데 얘가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거는 밸류가 비싸다라고 그래서 고점에서 엄청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산주들도 빠졌지만 얘는 유독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얘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해놓은 포트폴리오의 길이가 2028년도까지 제일 일거리가. 네. 일거리가. 그러니까 이 성장의 속도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2027년 정점 찍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추가 수주를 해야 늘어나는데 LIG 넥스원은 지금 추가 수주하지 않고도 수출이 돈을 버니까 수출의 성장이 2028년도까지는 선형으로 계속 이어진다. 근데 LIG 넥스원이 딴 데 다 올라갔는데 여기 이렇게 빠진 이유는 뭐야 그동안? 그러니까 고평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수주가 너무 오랫동안 없다. 그러니까 기존 수주 2028년까지 알겠어. 근데 왜 신규 수주 왜 없어?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미사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디 탑재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대신 중요한 건 어디 한번 들어가면 다른 거 못 쓰죠. 네. 꽂히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사우디 쪽에 추가 수주 얘기 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도 가고
굉장히 국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거든요. LIG 그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43만 원 정도인데 요거 이제 43만 원, 42만 원 요때 담아서 그래서 사실은 요거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이게 전고점이 한 60만 원 부근일 거예요. 네. 전고점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결국은 전에 움직였던 고점은 이 종목의 최대의 포텐셜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그럼 있잖아요. 김종현 됐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있어. 네. 두 개만 찍는다면 못 찍어. 왜 이렇게 얘기 물어보냐? 내가 5천만 원 갖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살려고 그래. 너무 쉽게 투자하려네. 이게 뭘 쉽게 투자하는 거야? 한번 보고. 그렇게 따지면 있잖아. 저 강남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투자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아유. 맞네. 자, 저라면 두 개 산다면은 저는 코스맥스하고 LIG 넥스원. 코스맥스하고 LIG 넥스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각종류 되겠네. 그러니까, 예, 아니, 이제 LIG 이제 서서히 가는 거니까,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몇 개 이제 뿌려놓은 씨앗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변동사항 있으면 저희가 또 바로바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세외에도 좀 많은 이제 성원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편입니다. 아니, 부동산이 저기 밸런스 게임으로 사실 저기 반응이 좋아요. 그 주변에서 좀 밸런스 게임 저기 많이 좀 해달라고 얘기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없지. 그럼 아직까지 주변에 뭐, 그냥. 맞아. 근데 재밌긴 재밌잖아요. 그래요, 밸런스 워낙- 게임 하면서 분위기가 역전이 돼.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실 이제 저의 어떤 그, 뭐랄까요? 위기 대처 능력이죠. 예, 사실. 또 이렇게 그냥 또 있었잖아. 자기 자랑을 아니, 그냥 있잖아. 여기 있잖아. 무슨 저기 전문가들이 있어서 봐. 그냥 그걸로 더 간다고. 그래서, 야, 우리가 있잖아. 조금 더 있잖아.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예. 그래서 사실은 저기,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가볍게. 부동산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하다가 뭔가 나오는 거지 이게 막 촌각을 다투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근데 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저기 속초 여행을 갔다 왔어요. 속초. 예, 가족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야 속초가 장난 아니더만. 뭐가요? 대형 무슨 뭐 호텔들 올라가는 건물 거예요? 엄청 올라가더라고. 안 가봤어요, 안 최근에? 가봐가지고. 난 런던인 줄 알았잖아. 대관람차도 있어. 속초가? 오, 그 속초 아이는 오래됐어요.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오, 바닷가 바로 앞에. 그거 타고 바다 보는 거예요? 사람 많이 가. 나 닭강정만 먹고 오고. 그래. 그래 내가 느낀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있잖아요. 거기 있잖아요. 그 속초 중앙시장이 장난 아니야. 네. 제가 봤을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람 중에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열에 한 7, 8은 다 거길 가는 것 같아. 거기는 있잖아요. 입장권 같아. 만석 닭강정. 혹은 뭐 닭강정 박스하고 저거 있죠. 막걸리빵. 막걸리 뭐야? 옛날로 말하면 그 술빵 있잖아. 그것도 거기 가서 먹어요? 거기가 유명한 데가 하나 있어. 근데 내가 있잖아. 그걸 있잖아요. 줄을 서서 사왔잖아. 40분을 줄 섰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지. 전혀 없지. 전혀 없는데. 그냥 써본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왔어요. 야. 근데 왜 그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내가 봤더니 왜요? 줄 선 사람 중에 그게 딱 정답이야. 우리 옛날에 술빵을 많이 먹어봤어. 그래서 저기 동인천 지하상가 가도 술빵 많았어. 그러니까. 그냥 그저 술 넣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트에다 그 저기 한 거잖아. 저렴하게 먹는 먹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술빵을 몰라. 이걸 처음 먹어보는 맛인가? 처음 먹어봐. 그러니까 몰랐네. 싹 5,000원에 이만한데 그냥 먹는 거야. 배는 또 훅 꺼져요. 그 뭐 또 개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5,000원에 하나인데 한 덩어리인데 그거 뭐 4덩어리 이상은 못 사. 근데 이제 그것도 막 이렇게 뒤집고 이런 애들이 다 외국인 애들이더라고. 주인은 거기서 그냥 계속 찌고 뭐 난리가 났어. 근데 살다, 그렇게 이제 진짜. 쪼개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뭐 여기 줄 서고 뭐 저기 갔다 오고 막 이게 가족들이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쓰고 와가지고 야 빨리 이제 사고 가야 되니까 아버지 거 사까 했더니 야 됐어 이걸 뭘 먹어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다 먹어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맛인지 알아. 나 납득이 안 돼.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이 그게 요즘 뭐 저기 해가지고 와 무지하게 사가. 와, 그걸 나는 5분도 쓰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줄 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유형을 봤는데 20대, 30대는 이제 그게 신기해서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중에서 나 같은 놈. 그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한번 희생한다 해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그거 어마어마하더라고. 2시간 반 가서 40분 줄 서고. 그래서 뭐 몇 박 며칠 있었는데 좋은 호텔도 닭강정.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닭강정 좋아. 속초가 내가 보니까 오히려 강릉보다 더 뜨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바닷가는 강릉도 많이 가실 텐데 속초에 이제 강서는 그런 맛있는 거 별로 없잖아. 좋은 숙소들이 많이 생겨거든요. 강릉에 원래 옛날에 C마크라고 있었어요. HD 이제 중공업에서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그 개장할 때
뭐 우리나라 최초 육성급 해가지고 한 60만 원 했었어. 지금 50만 원 해요? 1박에 60만 원 했어. 그게 이제 몇 년 전, 거의 7, 8년 전이야. 근데 그때 있잖아, 내가 1박에 60만 방에 머물렀었는데 그때 골프 치러 갔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거기 장난 아니야. 여기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야, 이 부동산이라는 게 확실히 우리는 바다를 좋아한다. 그래서 충북 이런 데는 난 충북을 좋아하거든. 안보. 충북 이런 데는 없어. 그거 왜 그럴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산을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 근데 특히 서울 사람들은 바다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바다를 보고 싶어 바다를 하더만. 좋아하고 특히 좋아하는 게 바다 볼 게 뭐 있어? 동해 바다를 좋아해. 동해 바다 볼 게 뭐 있지? 깨끗하잖아요. 서해 바다만 볼 거 있나 그렇게 따지면? 아 제가 동해 바다 출신이니까. 난 바다가 지겹거든. 아니. 어릴 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서해 바다는 일단은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 분들은 동해 바다를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난 바다가 질렸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냄새도 싫어.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오늘 부동산 또 해봐야 되는데 그 기사가 났는데 2025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두 곳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짐작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송파하고 과천 지역이 송파, 과천 1위, 2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울이 8.48% 정도 상승을 했고요. 2024년이 4.49%, 4.5%니까 거의 2배 정도. 2024년보다는 2025년이 서울은 아파트가 2배 정도 가까이 올랐는데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 송파가 20.52%. 그러니까 10억 아파트가 12억 정도니까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죠. 과천이 20.11%, 분당이 18.7인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1위부터 10위가 모두 다 서울의 한강벨트 또는 과천, 분당, 경부벨트니까 그렇지. 경북은 이제 한강인데 제일 많이 오르다가 이제 경부 벨트인 분당, 송파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 다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송파. 송파구, 2위가 과천, 3위가 분당, 그러니까 4위가 성동구, 5위가 마포. 우리가 이렇게 아는 지역들. 그래요. 역시 많이 올랐다.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작년이 됐죠. 최대 부동산 시장의 화두는 역시 양극화.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이제 정말 무슨 논평 같아. 딱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많이 올랐는데. 뭘 알고 싶은겨? 아니 그래서 이제 뭐 얘기인즉슨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제 송파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과천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분당이 어쨌든 간에 이제 송파는 어쨌든 간에 강남으로 가는 바로 이제 고지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송파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죠. 서초구 그리고 이제 강남보다. 과천은 그래.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송파고 이제 강남 갈 수 있어. 뭐 그 분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나머지 지역들이 다 올라가니까 사실은 뭐 강남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키 맞추기식 이제 상승을 한 거고 제가 흑성 뉴타운도 갔다 왔는데 거기 아파트 보니까 주민들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더라고. 야, 우리 서초구 바로 옆인데 반포가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가.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026년이 좀 궁금하긴 해요. 2025년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그 정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6년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또 날카로운 또 분석이 나올지 기대가 많이 돼요. 이게 제일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는 뭐 다 물론 안 올라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택산업연구원의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 서울은 거의 한 5% 가까이 정도 상승을 하고 경기도도 한 뭐 3, 4% 정도 상승하는 거로 나왔는데 화두가 뭐냐면 역시 2025년에 올라갔던 지역들이 계속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덜 올랐는 지역들이 키를 맞추면서 따라 올라가느냐가 이제 파가 갈리죠. 근데 이제 어쨌든 오르긴 오르는데 오를 만큼 오르는 애들은 좀 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인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김인만 씨의 생각은 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는 키 맞추기식 올라간다. 아하. 그래서 송파구가 많이 올랐다면 2026년에 송파구가 2025년처럼 저는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1위에서 10위가 2026년 12월이 되면 상당히 다른 지역들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아니 그럼 여기서 생각을 이제 하죠. 김만 씨가 이제 그 유튜브니까 이제 찍어줘야지. 왜냐면 이거는 진짜 KBS나 이런 데서 그냥 하는 그냥 노멀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김만 씨는 어쨌든 키 맞추기 지금 어쨌든 론자 아니에요. 키 맞추기 그렇죠. 론자. 그럼 키 맞추기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이제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지 세 개를 찍어봐요 그럼. 일단 서울에서는 저는 노원구 쪽, 노원구 쪽. 상계동이나 중계동 쪽 노원구 쪽. 2년 동안 거의 안 올랐는데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여서 좀 억울하긴 한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뭐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어준다든가 하게 되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울 내에서 그 가격에 접근할 때가 6억, 7억을 이제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는 노원구, 중계동 뭐 이런 지역들 강북에 좀 눈여겨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지역들은 이제 동쪽은 올랐는데 서쪽이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아무래도 인천이나 송도나 금단이나 이런 지역들 저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요즘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좀 귀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키 맞추기식 충분히 상승을 가능할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는 우리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일기 신도시 중에 사실 분당만 치고 올라갔잖아요. 평촌도 좀 올라갔는데 나머지 지역들 일산, 삼본, 중동 최근에 삼본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낼 거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중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삼본, 중동, 일산 이렇게 세 개. 아, 그런 지역이 그럼 몇 프로 정도 이제 상승을 보시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평균 8% 상승을 했고 송파구는 20%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동안 2025년에 올라가지 않은 지역들은 충분히 2026년에는 이 정도 수준 15에서 2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있잖아, 결국은 이 지역까지 오른다는 얘기는 김만 씨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 중에 지론이 그거 아니야. 야 저기 있잖아, 인천하고 있잖아, 일산하고 이런 데 오르면 이제 아파트 고점이야, 그냥 팔아야 돼, 차익 실현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는 분하고 부동산 하는 분하고 약간 저는 인식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주식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오르면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게 거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쭉 가지고 가셔라. 단 여러 채 가지신 분들, 3주택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안 올랐던 지역들이 올라가게 되면 주택수 정리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다라는 말씀 드리죠. 그럼 내년에 그 정부가 지금 뭐 정책 자금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 올리겠다.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속도도 올리고 막 속도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뭐 잘 될 것 같으세요? 3기 신도시는 분양하겠죠. 정부 발표했잖아요. 29,000호 분양하는데 3기 신도시 물량이 한 8,000호 정도 나올걸요. 그래서 할 때 됐으니까 그거는 꾸준히 나오는데 지금 시장의 문제가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3기 신도시도 당장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주 물량이 2025년이 입주 물량이 서울이 43,000호 정도 입주 물량인데 2016년은 부동산 알리리사 통계를 보게 되면 28,000호 정도, 임대 아파트 빼면 17,000호 정도 나오는데 이게 2028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부족하고 유동성도 좀 많이 풀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은 이어지는데 우리 주식편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변수들, 뭐 트럼프의 뭐 중간 선거라든지 아니면 그 금리라든지 금리가 제일 중요하긴 하고 미국이 QT 우리 긴축으로 전환한다.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라가서 다시 2022년처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저는 주식이 빠지면서 부동산도 그때는 이제 그러면 저는 항상 미국 좀 봐라. 미국이 기조가 바뀐다, 긴축으로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좀 허리끈을 졸라매고 긴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집값 떨어지는 거의 뭐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경우의 거겠죠. 수. 네네. 우리가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갑자기 꺼지기는 쉽지는 않다. 갑자기 꺼져도 또 위험이 너무 그렇죠. 크니까. 왜냐면 일본처럼 진짜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게 어쨌든 구조적인 거품이 너무 많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근데 사실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 거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미국 어쨌든 간에 산업을 이끌어가는 여러 기업들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미국도 사실 뭐 인플레이션 이런 위험은 있습니다만 갑자기 뭐 이렇게 옛날에 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흐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따져버리면 뭐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야지 전문가지 뭐 그런 무시. 아니 그럴 확률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김만 씨가 얘기한 뭐 트럼프의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어떤 요인은 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상승 전망을 하는 거고 그래요. 굳이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그 낮은 확률에 이제 베팅을 해보는 거죠. 이제는 뭐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사실 이제 주식 쪽으로 좀 가셔서 그런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그 결과 보게 되면 627 대책 발표되고 11월까지 주식 팔고 집 산 자금이 2조 원 정도 부동산에 유입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현실은 또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김인만 씨가 아까 이제 급하게 이제 흑석을 들어가려는데 제가 이제 막았거든. 왜냐면 김인만 씨 같은 사람들이 방송하잖아. 그러면 보통 그냥 좀 얘기 늘리는 꾼들이 한 20분짜리를 김인만 씨 한 3분 안에 끝내. 아니에요. 내가 늘리려면 치즈처럼 찡 늘릴 수 있어. 아니 근데 참 흑석이라는 데가 빼기만 딱 던지면 흑석이라는 데가 참 입지가 좋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저기 송일국 씨가 사는 데가 흑석 명수대 아니야. 송일국 씨가? 응. 인천에서 송도사. 아니 이사 왔어. 그러니까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 이제 그 어머니 김을동 씨하고 해가지고 거기 오래 살았어. 명수대인데요? 응, 왜냐면 내가 이제 그걸 왜 하냐면 송일국 씨가 옛날에 올림픽대로에서 그 흑석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송일국 씨가 자기 폰으로 찍어가지고 제보를 해줘가지고 그게 뉴스에서 내가 봤던 기억이 나. 아, 진짜로? 그래서 송일국 씨가 그 흑석동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거기 살고 있어. 애들 이제 교육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 또 뭐 와이프 또 이제 저것도 있고 뭐 부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판사니까. 근데 거기가 사실은 참 아파트가 입지가 좋아요. 위치 좋죠. 위치도 좋은데 이제 거기가 이제 다만 동네가 반포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흑석동이고 또 그 옆에 가면 옛날에 또 화제의 또 고가 주택 마크 힐스라고 옛날에 거기 처음에 입주했을 때 그 장동건 씨하고 장동건, 이제 고소영 씨 이래가지고 진짜 많이 올랐었던.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빠졌을 거야 마크 힐스가. 거기는 뭐 일반적인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특수 시장이잖아요. 특수 시장인데 거기가 좀 많이 빠지긴 빠졌을 거야. 근데 거기에 비하면 다른 뭐 고가 하이엔드들이 많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생겼지. 응. 그때에 비하면 이제 약간 옛날의 명성은 좀 잃어버렸는데 흑성 뉴타운이 이제 가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더만 주민들은 우리가 잠실보다 못한 게 어디 있어. 오히려 강남, 서초구, 반포 접근성은 우리가 동작 국립묘지 넘어가게 되면 반포인데 우리가 더 가까워. 우리가 잠실보다 좋아라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 나름대로 프라이드인데 내가 안 그걸 믿네. 사실은 아니 그분들의 프라이드는 난 정말 인정하고 좋아 동네가.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나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 응, 그렇잖아. 납득이 안 나 흑석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삼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도 그러더라고. 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고객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입국 다물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 흑석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그래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잠실이 좋아요 이러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아하. 무언의 그냥 동의 뭐 이런 거. 그러면 가격이 호가가 다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는데 사실 이제 매매가 없는 거지. 매매는 없어도 저 아까 그 명수대 현대 얘기를 했으니까 명수대 현대 보게 되면 아까 아파트는 좋아. 한강뷰 나오잖아요. 그게 최근에 25억 9천 거래가 됐었거든요. 전용 84가? 전용 84가 아, 20. 25억 9천. 아하. 그럼 약간 거의 이제 분담급이네. 예, 근데 호가는 28억 5천 불러요. 그러니까 3억 정도. 실거래 가격보다 주인들은 3억을 높여서 부르더만. 그래서 이거 거래되면 이제 28억 몇천이 되는 거죠.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있거든요. 흑석 7구역 재개발함. 그 아파트 보게 되면 올 초에 얼마였냐면 올 초에 한 24억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전용 84. 전용 84 얼마인 줄 알아요? 얼마? 거래 가격은 10월에 34억 6천. 아하. 호가는 37억 부르고 있으니까. 아.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의 2025년 1년 동안 10억 정도 오른. 우리는 원베일리가 올랐다, 잠실이 올랐다 이거 얘기하는 동안에 소리 소문 여기 없이 이제 풍선 효과를 어떻게 보면. 풍선역까지. 나는 거기서 이제 개인적인 약속을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약간 흐르는 느낌이지. 하고 경사도가 많아. 거기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자주 만나서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사실 크게 약속 안 잡잖아. 교통 요충지는 참 좋은 데고, 그리고 명수대 현대는 진짜 참 이렇게 좋아요. 입지가 좋은데, 근데 어쨌든 흑석이 지금 오른 거는 어쨌든 야 다른 데 다 뜨고 마용성, 야 마포보다 우리가 더 나아. 이거 우리가 나은데, 우리가 프라이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동작구잖아요. 네, 동작구. 네. 근데 이제 흑석동이 이제 그런 이제 반포 원벨리하고 진짜 가깝거든. 가까워요. 건너가면 바로.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이제 약간 상실감이 이제 이분들이 뭉치게 만들었구나.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강남에 들어가고 싶은데 현금이 부족해. 자금이 부족한데 강남 출퇴근을 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뉴타운 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아마 한 15년, 20년 전 기억하는 사람들은 흑석? 거기 택시도 잘 안 들어가는데 아이 무슨 얘기야. 15년, 20년 전에 거기 가면 택시가 안 들어가. 흑석이 얼마나 이게 심한데 개발되기 전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저쪽 저기 있잖아. 약간 저기 높은데. 그러니까 그래? 그런 데가 다 재개발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그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가보면 완전 천지개벽을 했죠. 그렇게 따지면 마포 공덕이나 옥수 금호동은 뭐 옛날에. 그래, 그러니까 내 그러니까 얘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을 했고 옆에 노량진 뉴타운까지 개발이 되니까
노량진 뉴타운도 전용 84 30억 넘으니까 지금 가격을 보게 되면 마포 성동보다도 더 높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김만 씨가 할 얘기는 뭐야? 지금 현상이 그렇고 여기서 김만 씨가 얘기를 해줘요. 아 이거는 저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아, 근데 거품이라 볼 수는 없지. 강남 바로 가까운데 지하철 9호선 교통 라인도 좋고 한강뷰도 나오는데. 그 김만 씨한테 근데 있지. 물어봐. 30억 있어. 네. 그러면 흑석 전용 84 사? 안 사잖아. 그거 봐. 그런 속마음의 얘기를 해야지 이 방송을 왜 하나? 난 잠실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봐. 그 속마음을 얘기를 해야지. 사고 싶은 사람 사겠지. 아니, 그러니까 김만 씨는 지금 부동산 전문가인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요. 뭐 우리가 저기 흑석분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건 아니잖아. 흑석분들도 정확하게 알아야지. 2025 지금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야, 그래. 이때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면 팔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025년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사실은 저는 약간 좀 오버슈팅 느낌도 나죠. 그리고 실거래 가격보다 3억 정도 올려받으니까 이게 쉽게 거래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가격에.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은 호가를 쉽게 따라가는 건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같은 이유가 그 연예인 이시연 씨가 또 여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예전에.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예전이고. 예전에 어딜 사냐면 네, 또 정리해왔지. 그분이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2016년에 전용 84를 7억 3천에 분양을 받았더만. 그래서 2024년에 16억 3천에 팔아요. 아, 그거 아쉽네. 왜요? 아, 더 들고 있어야지. 더 좋은 거 샀다니까. 아하. 아까 제가 말한 아크로 리브하임. 아, 그 옆으로. 아크로 리브하임이 아까 제가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거의 34억 정도 실거래됐고 37억 됐으니까 이분 투자 잘하지. 그러네. 정석이지. 그리고 상도 이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도 청약으로 청약 통장 월 3만 원씩 넣어서 했다고 하더라고. 그 뭐 운이 좋았던 거 이제 운이 재원이 좋았어? 있는 건데 나는 나는 왜 있잖아. 안 했지? 그 명수대 있잖아요. 명수대 그 언제 재개발해? 그 명수대가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명수대 언제 재건축해? 그거 오래됐는데 명수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아 왜? 이제 초기 단계. 거기 지금 한 30년 되지 않았어요? 30년 됐다고 무조건 재건축이 되진 않죠. 아니 거기 세대 수도 꽤 있고. 세대수 있고 위치는 다 좋은데 여기가 용적률이 높잖아. 용적률이 205%니까 아. 거의 뭐 자기 돈 내고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조합원들 중에 또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 그쵸. 옛날부터 오래됐으니까. 사니까. 왜 재건축해? 난 지금도 만족하는데 돈 매덕 내고 다른 데 갔다가 그걸 왜 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명수대가 만약에 이제 재건축되면 거기 그래도 아파트값 날아갈 텐데. 재건축되면 지금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40억, 45억 가지 않을까? 명수대 맞아. 왜냐면 아크로 리브하임이 37억 호가 부르니까 여기는 40억 부르는 게 정상이지. 명수대가 지금 몇 세대야? 명수대가 660세대. 아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근데 이제 한강 뷰가 장점이고. 그러니까 맞아. 솔직히 또 이러면 얘기해야 되나? 난 솔직히 28억 5천 있어. 28억 5천 주고는 사기는. 아 명수대? 왜냐면 이거 재건축하면 15년, 20년 걸리거든요. 내 나이에 15년, 20년 후에 70 넘어가지고 이거 새 아파트 된들 우리 딸이 좋지 내가 좋을까? 우리가 사실 이제 그 밸런스 게임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도 밸런스 게임에 좀 영감이 좀 확 안 떠오르네. 근데 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여의도가 또 차지하는 또 의미가 있잖아요. 와 여의도 좋죠. 여의도 좋잖아. 여의도 지금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들도 있고. 여의도 너무 좋지. 여의도 너무 좋아요.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 저는 여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저 김 소장한테 묻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있잖아요. 재건축 아파트. 지금 이제 재건축이 이제 유력한 아파트 하나. 그리고 용산에 그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 있어요. 한강 맨션. 용산! 아 그래.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 아 그래요? 어디 여의도가 용산에 껴? 아 그래. 네, 난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의도 할 것 같은데? 여의도가 좋긴 한데 지금 가격을 보더라도 이미 가격이 말해준다니까. 아 그래? 어떻게? 한강맨션 훨씬 비싸지. 시장에서는 한강맨션 손을 들어주고 있다니까. 아 그럼 얼마 차이나? 한강맨션 제가 최근에 안 봤는데 가격 꽤 많이 차이나요. 여의도의 비교 대상은 목동이지. 아 그럼 여의도가 조금 서운할 것 같은데. 근데 목동 분들은 자기들이 나왔다 그런다니까. 여의도는 그래?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야? 입지는 좋잖아. 상업시설 좋고 어. 교육이 안 돼. 아 교육. 여의도에 뭐가 있어? 여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돼 있어? 윤중초등학교. 윤중중학교 있지만 여의도에 학원가가 있어? 제대로 된 뭐 주거시설? 주거시설은 있지. 있어도 아파트도 한 7,0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가. 예. 그러니까 규모도 작고
일반 주거지로 보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불편하죠. 아, 저는 여의도가? 개인적으로는 여의도 개발할 때 아파트 짓지 말고 아예 금융시설 상업지로 개발하고 영등포나 이쪽을 아파트 단지로 배후 주거지로 개발했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어중간하게 있으면서 중간중간 아파트를 몇 개씩 넣어버리니까 이도저도 안 되지. 만세대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김인만 씨 지금 생각이고 50년 전에 김인만 씨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정책 위반자라도? 그때 같았으면 다 아파트로 개발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 근데 옛날에는 1970년대, 80년대 초중반은 여의도가 강남보다 더 인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여의도로. 여의도가 지금 근데 시세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지 않아. 여의도 그래도 30몇 억씩 하죠. 아 그래? 근데 한강맨션 얼마야? 한강맨션은 전용 84 얼마일까? 한강맨션 훨씬 더 비싼데 한번 볼까요? 나는 그 여의도가 사실은 거기 윤중초등학교 거기다 명문이고 옛날 쪽- 얘기지. 아 옛날 얘기. 여의도 중고가 학원은 다 목동으로 보냈는데. 아니 학원이야 목동으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 강남 사람들은 안 그래? 사실 뭐 대치 멀잖아. 안 그래? 압구정에서 대치 멀어. 멀지. 야 그래? 한강맨션 31평이 49억 찍었어. 아 그래? 10월에. 여의도에서 31평이 49억 찍은 데 없어. 그러면 좋아. 여의도하고 목동 어디야 김 소장? 난 여의도. 아 그래? 근데 목동 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 그래? 난 개인적으로 여의도에 대한 로망은 있거든. 근데 비교 대상을 용산 한강으로 하니까 나는 용산으로 간 거고. 난 개인적으로 여의도 좋아하죠. 우리 사촌 형 옛날 여의도에 살았고. 나도 여의도가 좋거든. 여의도 좋지. 아 좋은데 또 그게 아니구나. 근데 애가 있으면 교육 문제 생각하면 목동으로 갈 것 그러니까 같아. 그게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킴에 있어서 교육 환경 무시 못 한다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하철 있고 한강 보여도 여의도에 직장 있는 사람은 좋겠지. 아니 그럼 있잖아 물어봐. 한강맨션이야 그 옆에 GSI야. 나 한강 맨션이지. 아 그래? 앞으로 신축 아파트 될 곳을 가야지. 재건축해가. 아 지금 뭐 미래 가치를 보고. GS 아파트가 거기가 지금 대장주인데 거기서 아, 여의도에서. 대장주지. 근데 나는 10년 후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아, 그래? 앞으로의 더 좋아질 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에 지갑을 열지. 이미 좋아졌어.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밸런스 게임 저희가 한번 또 해봤는데 밸런스 게임 저기 밑반찬은 좀 김만 씨가 준비를 해. 알겠어요. 아니 그걸 누가 준비를 하냐고. 나 오늘 학습으로 다 될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 왜냐면 내가 있잖아 반찬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식당으로 말하면 참모가 아닌데. 알겠어. 다음에는 맛있게 요리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참모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쓱 해서 반찬 던졌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여의도하고 무슨 저기 용산을 비교가지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겠냐고. 그래. 참모가 반찬을 준비를 해야지. 내가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아이디어를 줬으면 그거를 좀 준비를 해서 좀 박진감 넘치게 좀 알겠어요. 준비를 해야지. 아니면 이제 김민만 씨가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지. 퀴즈 형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우리는 여의도야. 뭐 이렇게 되면 아니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좀 되는 거 아니야? 맛있는 흑백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지난번에 그 저기 백어게인이 있잖아요. 그분 아마 이제 그 흑백요리사 나오고 난 후에 환상이 좀 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흑백요리사 근데 저기 반응이 예전만 못하더라고. 시즌 2만 못하더라고. 우리 애도 잘 안 보더라고. 시즌 1만 못하더라고. 뭐든지 원보다 잘하기는 쉽지 않아. 자, 오늘도 말이죠 이제 김구라 경제연구소 저희가 이제 또 사연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라 경제연구소는 이제 꾸준하게 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스토킹도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저희는 30대 초반, 결혼 2년 차 부부입니다. 부인이 지금 있잖아요 맞벌이인데 와이프가 지금 이제 이직 준비 중이에요. 남편이 연봉 1억 4천. 와, 꽤 세네. 많이 받네. 달에 한 1,000만 원 넘게 받는 거네. 네, 대구로 뭐 어디겠죠. 이직 안 해도 되겠다. 대기업 아니 남편은 남편이고 또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니까 그래서 남편의 연봉 1억 4천이니까 실수령액이 한 800만 원 중후반 정도 된다. 이번에 해야겠네. 현재는 이제 무주택이고 서울 아파트의 월세.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득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사실 월세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올해 초 말이죠. 남편이 이제 미국 주식에 5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 예. 원래 있잖아요. 남편이 이 정도 벌잖아? 그럼 아내가 소득이 이거 반 정도밖에 안 되면 그냥 남편이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래. 아, 진짜로? 그렇지 않겠어? 지금은 그래도 맞벌이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그나마 좋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라는 거지. 여성분이. 아, 그렇지, 예, 그렇지. 예. 맞아. 그래서 사실 이제 남편이 이제 5억 투자를 했는데 현재까지 이제 그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수익, 그러니까 10% 정도 먹은 거고, 그래서 부부 합산 순현금 자산이 한 6억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가 또 이제 뭐 현금 자산이 있는 거죠. 첫째, 10% 수익률이면 객관적으로 어떤 수준인가요? 아무리 대박을 쳐도 대박을 쳤던 애 투자한 사람이라도 10%면 대박이에요. 근데 올해 사실 10%라면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 느낄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밑에는 보진 않거든. 그렇죠. 그잖아. 우리가 밑에 보고 살잖아. 강남이 이렇게 뛸 이유가 없어. 그렇죠. 그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송파 사는 사람들이 흑석동을 보고 살고, 안 그래? 마포 사는 사람들이 은평구나 이런 데 보고 살잖아. 사실은 그럴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위를 보고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워낙 좋았던 해라서 이게 평균인지 잘한 건지 아니면 쉬운 건지 냉정한 평가 잘한 거죠. 근데 이거는 욕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김종현한테 한번 묻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둘째, 저희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은 뭘까요?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아서 지금 이제 뭐 6억 정도 있다고 하니까 10억 내의 아파트를 지금 산다. 집은 미루고 주식 투자를 한다. 아예 방향을 틀어서 이제 몸테크, 재개발을 노린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어요. 자,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벌면 벌수록 불안한 구조예요. 벌면 볼수록?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들이 그렇지. 봤을 때는 그렇지.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인생 아니야. 유력 사실 많이 봤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벌어도 불안하다. 더 먹어야 되는데. 그잖아. 그렇지. 내가 이번에 있잖아 속초 돈은 여행 돈으로 가서 빠졌는데. 속초 여행 가서 정말로 깨달은 게 있었어. 뭐예요? 우리가 시선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 나 이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사는 거야. 맞아, 특히 맞아. 연예인들은 그래. 연예인들은 그렇겠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제 설해온이라는 데 갔어. 양양이 유명하거든. 설해온이라고 리조트가. 리조트. 예, 설해온 쓱 가가지고 거기 그러니까 온천이 3만 원이야. 3만 원인데 내가 온천을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애하고 왔는데 집사람하고 애는 한 2시간 걸리고 나는 이제 1시간 만에 나왔지. 나와가지고 그 밑에 가니까 카페를 잘 해놨더라고. 네. 카페하고 수영장하고 가만히 종요? 그거 어딘지 알아요. 잘 해놨더라고. 근데 거기 있잖아. 진짜로 한복판. 사람들이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서 가만히 흔들어 의자에 앉아 있었지. 일부러? 시선의 자유를 느끼려고. 시선을 주목받을 거 아니지. 시선의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거기서 내가 흔들 의자에서 딱 넷플릭스. 난 넷플릭스를 10,000원 내고 월정액으로 사실 구독을 하는데 1년에 보는 거 한두 편밖에 안 봐. 그 중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서 스포츠 시리즈하고 나이브 사우스를 좋아해요. 나이브 사우스 시리즈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딱 한 40분을 거기서 보고 있었어. 근데 처음에는 약간 사람들이 사실 나를 쳐다보는 게 느껴지다가 쳐다보죠. 여기에 이제 몰입하니까 시선에서 자유로워져가지고 내가 약간 열반의 경지까지는 아닌데 약간 해탈의 경기가 오신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게 확 느껴지는 거야. 방에 가서 혼자 보면 되지. 아니 방에 가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되잖아. 그치.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면서 나를 사람들이 아는 척을 안 해. 한 명도. 그런가? 사람들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야. 내가 그걸 느껴.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이건 진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이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제 나는 사실은 나 정도면 편안하게 사는 거야. 나 정도면.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 사실은 진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변 눈을 너무 신경 쓰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습관화돼 있다고. 근데 나 정도만 해도 그런데. 일부러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다 그렇잖아. 그리고 막 이러고 다니고. 근데 내가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더 한번 절실히 느낀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10%면 좋은 거잖아. 근데 어쨌든 타인의 어떤 시선 혹은 타인의 어떤 그런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언급해 주셨다시피 부동산이 너무 빨리 뛰고 있으니까 이게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지금 내가 만약에 주식으로 잘하고 있는 거면 이 자산을 계속 빨리 불려서 부동산 증시 속도보다 빨리 따라잡을 수만 있다면 뭐 이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얼마만큼 계속 좋아질까? 2025년에 그렇게 좋아도 10%면 혹시라도 안 좋으면 수익률이 또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잘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10%가 잘한 게 아니라고. 아니 올해 나스닥 수익률 평균 나스닥 지수 수익률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23%인데 아 그래? 네, 지금 절반 정도 올랐다며. 그리고 와. 올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최근 10년 중에 올해 순위가 제가 이렇게 쭉 뽑아보니까 올해 순위가 몇일 것 같으세요? 22% 오른 게 몇일 것 같으세요, 나스닥? 7위. 거의 정확해요. 진짜? 6위? 6위나 7위나. 최근에 뭐 30% 이상 오른 해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그렇게 좋은 해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수 수익률보다 못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뭐 물론 10% 수익 냈으니까 어쨌든 수고하셨고 뭐 충분히 잘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평균보다 못한 거죠. 그거는 위로가 안 돼. 마이스타님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 그러니까 우리 지수처럼 이렇게 70%가 특정 종목 중심으로 막 올랐을 때는 못 쫓아갈 수도 있죠. 그 종목이 없으면 못 쫓아가는 거니까. 못 쫓아갈 수 있죠. 근데 이번에 나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은 그래도 꽤 많은 종목이 중소형주까지 올랐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택하신 게 아닌가 나스닥에서 뭐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분이 어쨌든 수익률이라는 게 10%면은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했는데 잘했는데 근데 뭐 완전히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두 개가 주식하고 이제 부동산이 연결이 된 건데 지금 이분들의 어떤 선택을 세 가지로 해서 몸빵이 있고 10억 갖고 김만 씨 그리고 이제 그 지분 좀 미루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돈이 이제 감각이 있는 사람들하고 치고 해서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진짜 대출을 4억 정도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구매를 한다라는 건데 지역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10억짜리면 그 어딘지 모르겠네. 매매가 10억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2025년에 많이 올랐는 지역들은 사실상 접근이 힘들고요. 25평도 못 사요. 그러니까 10억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요즘 강서구 가양동에 가면 25평 이런 아파트들이 1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들 마음에는 안 들 거야. 연봉이 1억 4천 정도 되는 거 부인이 이제 이직 가려고 쉬고 있는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 대출 4억을 받아가지고 10억 아파트를 사는데 강서구나 은평구나 노원구로 가라 그러면 아마 이분들은 마음에 안 들 것 같거든요. 그지.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랑 대출 4억 받아서 10억 아파트 사는 건 지금 하지 마셔. 좋아. 뭐. 어차피 마음에 안 들 거다. 그렇다면 1안, 2안이 있는데 집을 미루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 3안은 아예 재개발 투자인데 저는 3안. 그래서 성산시형 같은데. 성산시형은 지금 이게 돈에 못 들어요. 성산시형 아파트는 지금 뭐 14억, 17억씩 하니까 재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뭐 구리 재개발도 있고 상계 뉴타운, 빌라든 토지거래가 구역이라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로 이런 재개발 빌라 투자하거나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일기신도시, 3번이나 중동, 일산 같은데 아파트 투자하고 남는 돈 한 3억 정도? 2, 3억 정도 가지고는 이분이 또 주식에 관심을 이사하니까 또 2026년 시장이 나쁠 것 같지는 않으니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저는 좀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있잖아요. 월세를 내고 서울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는 어쨌든 서울에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데 네. 이분들한테 갑자기 일산, 3번 이렇게 가라는 거는 내가 봤을 투자로.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 월세로 사는 거죠. 나이도 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월세에 살고 월세 남은 살면서 돈으로. 일단은 인플레이션 방어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병행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도 없으니까 보니까 좀 몇 년 불려가지고 괜찮은 거. 김종현 어때요? 여기에 대한 첫 번째에 대한 10% 수익률은 그냥 납배시다. 납배신데 지금 나머지 이제 1, 2, 3번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저는 집이 없으시다면은 뭐 형님 말씀대로 저도 3번인데 3번을 하시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계속 뭔가 신경 쓰고 이렇게 쫓아가기가 힘드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젊은 친구들은 미국 주식 수익률이 저보다도 엄청 좋거든요. 제가 올해 두 종목 수익률 평균하면 저도 미국 주식으로만 한 60% 났는데 저보다도 훨씬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투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 아니고 그냥 뭐 같이 진행하는 친구, 뭐 경제방송에서 좀 알았던 친구, 뭐 이런 친구들이 저보다 수익률이 좋은 친구가 엄청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막 그 개별 종목을 개발을 해서 이거 막 투자해가지고 엄청 막 수익률 크게 올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발굴해서. 네, 발굴을 해서. 근데 그걸 이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재개발 투자에 예를 들어서 뭐 한 7, 8억 정도를 묻는다고 하면 나머지 2, 3억 정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하시고 그다음에 1억 4천 정도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면 그 기본적으로 퇴직금 적립도 꽤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퇴직연금 적립도. 그러면 그 퇴직연금을 장기 투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안정적인 그 예금으로 가져가지 말고 이게 상당 부분 한 6, 70% 정도를 공격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로 옮겨서 그걸 이제 장기 그림으로 가져가는 게 제가 보기엔 낫지 않겠느냐. 그래 어쨌거나 지금 뭐 사실 이제 그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의견 일치를 저희가 본 게 4억 정도 받아서 10억 내 아파트를 산다는 게 지금 서울에 산다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아파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욕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비추고 재개발도 내가 봤을 때 몸테크로 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들 있잖아 30대 초반이고 결혼 2년 차면 아직까지는 절박함이 몸테크 쪽으로는 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아요. 몸테크가 쉽지 않아요. 아니면은 뭐 진짜 우리 저 김만 씨 얘기대로 뭐 저기 3번이나 이런데 아파트를 하나 사시고 해서 심정적인 어떤 안정감을 가지신 다음에 나머지는 좀 주식 투자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건데 뭐 근데 이분들의 어떤 저희가 이제 뭐 약간 의견들을 드렸으니까 선택은 이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주식만 하고 싶다면 청약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자꾸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하면은 그게 수익률이 높다고 착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 쫓아가는 게 웬만한 전문가들이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ETF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저희는 약간 좀 꾸짖는 사연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별로 꾸짖을 게 없는 꾸짖으려니까 1억 4천이라고 하니까 뭐 꾸짖기가 그러네. 자,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입니다. 자, 오늘 고민은 딱 하나. 주택 청약 통장을 계속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 현재 회사 사정으로 이제 무직 상태이고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재취업 시 연봉은 4,500에서 5,5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유 금융자산이 한 2억, 대부분 주식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에 600만 원, 가입 기간 7년 이상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언급해 주셨던 하남 미사 지역을 실거주 목적의 매매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학군, 서울 접근성, 가격까지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월세 45만 원 수준으로 거주 중입니다. 저는 서울, 경기 핵심 지역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40세 이전 결혼을 전제로 실거주, 학군, 생활여건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부천, 인천 제외, 성남은 연식 문제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어차피 청약이 아니라 매매가 목표라면 주택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택 청약에 묶여있는 돈을 차라리 투자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 말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가. 진짜 내가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600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야, 600이 작어. 이러면 할 말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걸 빼가지고 굳이 이걸로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로 진짜 야 이걸로 진짜 어디 잠깐 놓다가 정말 보작되는 그런 게 있다면 모르는데 600으로 야 갑자기 읽다가 짜증이 확 나네. 그러니까 일부러 이러나? 지금 일부러 이러는겨? 600을 묻어두는 게 낫지 않아? 이게 뭐지 이게? 왜 뭐지라고 하냐면 자 이분 보세요. 일단은 현금이 2억 있어. 그러니까 하남 미사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한다. 2억으로 2억 600이나 2억이나 대세 영향 주지 않아. 전혀 지장 없는데 2억으로 하남 미사 살 수도 없어. 그래 이건 청약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당장 산다는 건 아니에요. 부천, 인천, 성남 제외래. 다 제외하고 뭐 한다는겨? 2억으로 살 수 있는 데가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2억으로 지금 당장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남 미사 지역을 나중에 살 건데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있잖아 그런 게 있네. 진짜 황당하네.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이시연 씨에 예에서 봤듯이 이시연 씨도 어쨌든 간에 계속 갈아타기 해서 좋은데 그러니까. 타이밍이 이렇게 얻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게 연예인도요. 계속 좋은 프로만 만나가지고 점핑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약간 또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조금 주춤했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봤을 때 근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막 엄청나게 자기가 분석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진짜
빈 허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연봉도 아니, 4,500에서 5,500이요. 일단 이분이 연봉이 4,500에서 5,000이면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하남이 지금 한 뭐 15, 16억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25평 사도 10억 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성남은 연식 문제를 제외하고 부천, 인천 제외하고 그러면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다 청약은 계속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청약이 마지막 희망인데 자금력이 부족하신 청년들이 이시연 씨도 청약 3만 원씩 넣어가지고 2016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상도동에 입성한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3만 원 넣어서 동작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봐요. 2억에 연봉이 5,500 정도면 월 수령액이 한 350? 잘해야 한 400 정도 될 거잖아요. 생활비 쓰고 하면 400 조금 넘죠. 400 좀 넘어도 생활비 쓰고 하면 얼마 세이브할 수 있냐고. 한번 많아야 150에서 200. 그러니까 아니 잘해야 그럼 200 모아서 600만 원 청약 통장 깨고 보탠들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청약으로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600만 원에 멈췄는데 월 25만 원씩 저는 꾸준히 납입하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조금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뭐랄까 일방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거를 있잖아요. 어떤 연예 대상한테 이걸 초창기에 얘기를 해봐. 그럼 좀 감 있는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집에 가. 이 사람 뭐야? 나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러면서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 일방적인 거야. 40세 이전에 결혼 못 치고 해서 나는 있잖아. 실거주, 학군, 생활여건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자 부천, 인천 제외. 성남은 연식 문제 제외. 아니 그럼 진짜 갈 데가 어딨냐고. 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리 이해가 안 저기, 되고 일단 요렇게 무직 상태고 취업 준비장이잖아요. 취업에 좀 집중하셔서 일단 취직부터 하시고 청약 통장은 월 25만 원씩 돈이 있다면 그러니까 2억을 모을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시고 청약이 2026년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공공분양도 그렇고 물량을 많이 빼기 때문에 꾸준히 청약을 하셔라. 소액으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게 저는 청약이 진짜 유일한 답인데 그래요. 이걸 깬다고 하니까 보유 자산이 이제 금융 자산으로 2억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 주식이라는 거 보니까 주식을 해서 좀 돈을 조금은 버신 것 같아. 네, 그죠. 그러니까 이 600도 사실은 주식에 넣고 싶다. 넣고 싶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김종인 생각도 그래요? 아니 저도 이게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5, 6천 된다. 아니, 6천이면 또 문제가 달라지죠. 또 얘기 달라질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600이면 청약 자금을 조금 더 늘려서 청약 가능성을 좀 가점을 더 그러니까. 높이는 방법을 가고 청약 통장 해지하면 안 돼. 그리고 이분이 7년 넣었잖아요. 그 기간도 있는데 지금 와서 해지하면 또 다시 넣어야 되고. 그렇죠. 안 되고 재산입 돼야 되는데 안 소득 공제도 되고 청약 통장도 이자 줘요. 나중에 이자도 주고 청약도 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 청약 통장을 깨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당첨도 안 되고 분양가도 비싸고 돈도 없고 하는데 하지 마셔라. 청약 통장 깰 수 있는 사람은 2주택 이상 분들. 2주택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어차피 추천 물량도 안 되기 때문에 2주택 이상 아니신 분들은 계속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돼. 어쨌든 간에 저기 좀 호되게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별 정보가 없어 그러는데 안 돼. 아니 그 600 갖고 이런 사람들 많아. 아니 근데 그거 있잖아. 나도 그건 좀 이해가 안 가. 이거 아니야. 근데 이분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돈을 주식 투자로 좀 두세 배 더 모아서 근데 아니 이제 사겠다. 월급을 취직해서 월급 모아서 두세 배 뭐 튕겨야지 왜 청약 통장을 깨냐고. 아니 그 2억으로 주식으로 두세 배를 모아서 하나면 그때 사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산다는 2억으로 얘기는 더 아니니까 주식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난 그 문제의식이 이거지. 600을 그걸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600이 더해진다고 해서 뭐 특별히 청약 통장은 함부로 깨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깨면 안 다시 돼요. 한 말씀드립니다. 그 세월을 무시 못하니까 그 세월을 좀 안 돼. 고려하셔서 그냥 모처럼 열을 낼래다 말았네.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화가 안 풀리네. 그래요. 자 어쨌든 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100원짜리 주식은 이제 우리가 동전주라고 하는데 한 1,500원대 이런 건 저는 그냥 백다방주 혹은 백다방 커피 한 그렇죠. 혹은 뭐 이제 메가 커피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거 싶습니다. 좋네. 한 1,500원이에요. 네, 한 주에. 백다방주, 메가 커피주 혹은 컴포주 커피주 뭐 이런 거죠. 예. 커피 먹지 말고 사야 되는구나. 컴포 자갑이야. 그러네. 1,500원짜리. 나 그동안 얼마나 먹었냐? 그러니까.